반갑습니다. 유인태입니다. 이번 강의는 디지털 한국어 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 제14강입니다. 자, 14강부터 18강까지는 계속 XML이라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기초 1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외부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XML을 이해하기 위한 외부 기술 환경은 무엇이 있고 또 그것이 XML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두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차례입니다. 자, 이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압축을 해본 게 크게 하이퍼텍스트 웹 그리고 시멘틱 데이터 모델, 링크드 오픈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XML의 어떤 기능이나 유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XML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고 또 이미 만들어진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뤄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외부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제 XML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정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XML은 뭔가 약자겠죠, 그죠? 네. 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Extensible Markup Language입니다. 네. 자,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게 있겠죠. 네. 의미하는 게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면 제일 먼저 마크업 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글자는 아니지만 두 번째 글자지만 M이 자 문서의 활자나 조판을 지정해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가 품고 있는 구조와 형식과 내용 가운데 필요한 경우 특정 대상을 지정해서 포맷, 인덱스, 링크를 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마크업이라는 표현보다 여러분들은 아마 태깅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익숙하실 거예요. 네. 결국 같은 걸 지칭하는 겁니다. 네. 뭔가 텍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지점에다가 우리가 보통 태깅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네. 그게 마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글자 in x는 extensible 네, 이라는 어, 단어를 의미하는데요. 자, 동일한 구조의 인스턴스를 계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말한다. 네, 확장 가능성. 결과적으로 확정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며 다룰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확장성은 기술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XML 직접 다뤄보신 적이 없으면은 사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확장성은 어, 디지털 인문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데이터를 매개로 해서 어떤 인문학 연구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연구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데이터라는 게 뭔가 한 번에 뭔가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완결성을 갖춘 어떤 데이터가 뚝딱 만들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연구를 계속 수행해 나가면서 뭔가 데이터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죠? 네. 또는 데이터 형식이 예전에는 좀 단순했는데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연구를 수행해 나가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늘어나서 거기 맞춰서 어쨌든 그런 데이터 기반의 인문학 연구의 어떤 보편적인 양상을 생각해도 결국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다? 뭔가 고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계속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점들을 뭔가 다듬고 뭔가 확장적으로 그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XML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인문학적인 어떤 맥락과도 그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 랭귀지죠. 네, 마크업 정보를 표현하는 언어. 자, 프로그래밍 랭귀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비추어 봤을 때 코딩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썬 코드 같은 거 이렇게 작성하는 거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네. 마크업 언어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상식 정도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XML은 뭐다? 확장성이 있는, 그죠? 그리고 마크업, 태깅, 네. 기능을 지원하는 어떠한 언어. 네. 이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X와 M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맥락을 계속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XML을 공부하려면 늘 이 extensible과 markup이라는 개념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그래서 XML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XML 이해하기 위한 방식은 큰 맥락에서 두 가지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 XML을 둘러싼 외부 기술 환경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게 XML과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맥락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나아가면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과 관련해서 또 어떤 측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부 기술 요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XML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기술적인 특징들을 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시간에는 둘 중에 뭐 외부 환경 요소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챕터입니다. 네.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외부 환경 중에서 하이퍼텍스트와 웹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자, XML을 이해하기 위한 외부 환경 요소 세 가지. 자, 지금 이 도상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뭐 어디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작성한 도상인데 XML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이퍼텍스트 여러분들 뭐 굉장히 낯선 표현은 아니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이퍼텍스트가 뭐죠? 그냥 지금의 웹이죠, 그죠? 네. 브라우저를 열어서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그죠? 다음이나 이런 포털에 접속을 해서 뭔가 우리는 어떻게 탐색을 하죠, 정보를 계속 뭔가 클릭 하면서 페이지를 넘어다니죠, 그죠? 네. 뭐 이거 이게 뭐지? 클릭. 또 그 페이지에서 여기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이거 클릭해 보자. 클릭. 하면 또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넘나들면서 그죠? 네.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넘나드는 그런 방식의 어떤 경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 또는 기술이 가질 수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아날로그 환경에서 우리가 정보를 취하던 방식과 근본적으로 이 온라인 환경은 하이퍼텍스트 기반의 어, 정보의 구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이 디지털 환경, 온라인 환경, 웹 환경에서는 가능해졌다. 이 지점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정보를 얻는 방식은 우리는 뭘 통해서 얻죠? 종이로 된 문헌, 그죠? 네. 텍스트가 다 소위 말하는 책에 이렇게 다 글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개별 종이에 쓰여져 있는 글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그 안에 담긴 정보를 얻는 방식이 아날로그 환경에서 어, 정보를 습득하는 보편적인 방식. 그거를 보통 이제 선형적 읽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선형적이라는 게 뭐죠? 계속 이렇게 연결된 형태로, 그죠?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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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글도 어떻게 글이 쭉 계속 이어져서 작성돼 있죠. 그걸 계속 읽어 나가는 거지. 종이를 읽어 나가는, 종이를 넘겨가면서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웹은 뭐다? 우리는 웹에서 뭐 종이를 넘길 일이 없죠, 그죠? 계속 우리는 뭐 하죠? 마우스로 클릭만 계속 하죠, 그죠?
그 두 가지 경험이 가지고 있는 어, 굉장히 좀 다른 어떤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사실 이 하이퍼텍스트 개념과 유관 기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웹이 세상에 등장해서 지금 완전히 보편화, 상용화됐죠, 그죠? 90년대 후반부터니까 지금 한 조금 있으면 한 30년이 됩니다. 네, 웹이 세상에 나온 지. 그런데 그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어, 웹이라는 환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주로 이제 뉴미디어 쪽 연구자들 또는 뭐 기술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온라인 환경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 하이퍼텍스트 개념이 사실 웹의 핵심적인 맥락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학술적인 시도가 되게 많았고, 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또 탐구해 나갈 것인가. 왜 그러냐면 지금도 여전히 웹이라는 것은 계속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요즘에는 책을 읽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고 다들 뭘 하죠? 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꼭 막 그런 어떤 동영상 미디어를 다루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하더라도 웹에서 막 내가 보고 싶은 거, 그죠? 얻고 싶은 정보 얻으려고 막 웹을 돌아다니는 경험이 굉장히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게 웹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책을 읽던 경험을 뭔가 보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대체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이 또 아닌데 사실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어쨌든 뭐 그런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네. 또 그런 맥락에서 하이퍼텍스트 개념을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하이퍼텍스트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월드 와이드 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 와이드 웹. 이것도 사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웹입니다. www.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뭐 어디 방문하고 싶은 웹사이트 주소, 그죠? 이렇게 입력할 때 제일 앞에 HTTP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게 www인데, 자, 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거, 줄여서 웹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생산, 유통되는 온라인 네트워크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웹의 근간을 구성하는 두 가지 가장 큰 핵심적인 기술이 뭐다? 바로 HTML과 HTTP입니다. 네. 이것도 상식으로 그냥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ML은 뭐 우리가 브라우저를 열어서 뭐 웹사이트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어떤 웹페이지를 구현하는, 그죠? 언어, 기본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 HTTP는 마지막 P가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웹 브라우저를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떤 웹사이트에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할 때 계속 뭐가 이루어지죠?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이 문서에서 저 문서, 그러니까 이 문서를 전송받고 다시 저 문서를 전송받고 이런 식으로 네. 통신 우리가 모르는 저 뒤쪽 환경에서 이 통신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물리적으로 웹사이트가 브라우저 상에서 어떻게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네. 어쨌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HT까지 갔죠, 그죠? 두 개가 HTML, HTTP. 네. 저 HT가 뭐다? 하이퍼텍스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개념인데 사실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하면은 정말 쉽지 않은. 네.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XML에서 M이 마크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HTML에서의 M도 뭐다? 마크업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HTML도 뭘 하는 걸까요? 바로 마크업을 하는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XML하고는 그 지점은 같죠, 그죠? 네. 그리고 이 마크업이라는 개념이 뭐하고 관련 있다? 하이퍼텍스트하고
어, 직결됩니다. 왜? 어떤 전자 문서 상에서 어떤 정보가 마크업 되어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게 뭐다? 링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꼭 그걸 클릭했을 때 뭐 다른 어떤 전자문서로 그러니까 웹페이지겠죠, 그죠? 네, 웹페이지로 가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그걸 클릭했을 때 새로운 정보의 어떤 레퍼런스가 이렇게 확보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또 우리가 알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은 하이퍼텍스트의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인데 자, 어쨌든 마크업이라는 거 HTML에서도 똑같이 적용된 어, 표현이다. 자, 인터넷과 웹이라는 용어 가리키는 대상은 조금 다르다. 이거는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구분해서 쓰지 않죠, 그죠? 뭐 인터넷이 웹이지, 웹이 인터넷이지. 뭐 인터넷이라고도 했다가 웹이라고도 했다가 보통 일상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인터넷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물리적 환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네, 물리적인 환경을 가리키는 단어고 웹은 뭘까요? 웹은 그 물리적인 환경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뭐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죠? 네, 웹사이트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어, 가능하게 하는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전자적인 환경. 네. 약간 좀 다르죠, 그죠? 인터넷이 지칭하는 거. 어쨌든 이 인터넷과 웹이라는 용어는 가리키는 대상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좀 전에 이제 하이퍼텍스트 개념과 월드와이드 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사이에서 같이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HTML입니다. 네. 좀 전에 제가 HTML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HTML은 뭐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하이퍼텍스트 문서 작성을 위해 개발된 마크업 언어 정도로 요약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따로 뭐 이 HTML이 뭐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네, 웹에서 HTML이라는 게 뭔지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네. 자, 어쨌든 핵심은 뭐다? 바로 웹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웹페이지들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작성하기 위한 언어, 기본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언어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 마크업을 통해서 네, 태그라고 되어 있죠. 저 밑에도 그죠? 네. 그래서 꺽쇠 괄호를 활용한 마크업 기반으로 어, 이루어진다. 네, 가동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웹, 월드와이드 웹과 하이퍼텍스트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시멘틱 데이터 모델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이퍼텍스트나 월드와이드 웹은 사실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한번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이 시멘틱 데이터 모델하고 링크드 오픈 데이터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이거는 직접 이 유관 기술을 다뤄봐야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어, 그냥 개념적인 것 정도에 관해서는 그래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동일한 도상입니다. 네. 앞서 봤던 도상이죠. 여기서 뭐 바로 시멘틱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좀 이야기 해볼게요. 이게 또 XML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또 알아야겠죠, 그죠? 자, 시멘틱 데이터 모델에서 시멘틱은 말 그대로 어떤 뭔가 의미적인 기술이 이루어진, 뭐 대충 이런 뜻을 좀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의 의미적인 어, 기술, 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모나리자라는 어떤 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모나리자. 난 모나리자가 뭔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죠?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모나리자를 검색을 해보겠죠, 그죠? 네. 모나리자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당연히 그림이죠, 그죠? 네, 굉장히 유명한 초상화인데
자, 그것보다 뭔가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래서 뭔가 검색을 해보는 거겠죠. 모나리자에 대해서. 자, 그런데, 자,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어, 이런 질문을 해본다고 합시다.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요즘에는 챗 GPT한테 물어보면 뭐 다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자, 어쨌든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의미적인 연관관계를 기술하는 방식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다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테이블과 뭔가 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검색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제 포털에 제공하는 연관 검색어 같은 게 그런 맥락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어떤 좀 항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저 질문을 할 때는, 그러니까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은 누구죠?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기계한테 요구할 수 있는 지점이 이런 걸 수도 있잖아. 정말로 기계가 이해하고 있어서 그거를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그죠? 어쨌든 그걸 기계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실제 기계는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다? 바로 이 시멘틱 데이터라는 개념입니다. 네. 실제로 컴퓨터한테 뭘 알려주는 거죠? 모나리자는 누가 그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렸다라는 거를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일종의 그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면은 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죠, 그죠? 네. 그때 검색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시멘틱 데이터 모델은 지금 제가 구글 페이지를 예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미 구글에서 네, 검색 엔진에 아주 옛날부터 적용해 온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구글에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풍부한 결과가 나오죠, 그죠?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 시멘틱 데이터 기술의 역량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시멘틱 데이터 모델은 뭐다? 의미 체계 기술을 위해 개발된 데이터 모델이다. 이때의 의미 체계 기술은 뭐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정보와 정보 사이에 어떤 유관한 의미가 있을 때 그 유관한 의미를 매개로 정보와 정보를 연결해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오른쪽에 있는 저런 것들이 일종의 시멘틱 데이터 모델의 조감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뭔가 의미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죠? 유관 노드들이. 자, 시멘틱 데이터 모델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월드 와이드 웹과 시멘틱 데이터 모델이 중간에서 또 연계해서 다루어지는 개념이 뭐다? 바로 시멘틱 웹입니다. 자, 시멘틱 웹은 결국 뭐죠? 시멘틱이 뭐라 그랬죠? 의미적으로 기술된 어떤 무언가를 내포한다고 했죠. 저 시멘틱이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시멘틱 웹은 의미적인 뭔가가 통용되는 어떠한 웹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 환경은 어때요? 일반적인 웹 환경은 그냥 기능적으로 뭐, 그냥 뭐 문서, 어떤 웹 문서에서 뭘 클릭하면 다른 웹페이지로 가고 또 클릭하면 다른 웹페이지로 가고 근데 내가 클릭한 어떤 웹페이지와 그리고 그걸 클릭해서 넘어간 어떤 웹페이지 사이의 의미적 관계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링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을 뿐이죠. 근데 시멘틱 웹이 데이터의 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개별 웹페이지들이 다 뭐다? 하나의 데이터로 기능을 하고 그 웹페이지들이 데이터가 된다라는 거는 뭐다? 웹페이지와 웹페이지 사이의 의미적인 관계 또 데이터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구도가 이런 겁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일반적인 웹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시멘틱 웹의
일종의 개념도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시멘틱 웹이 훨씬 복잡하죠, 그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일반적인 웹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기본적인 어,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걸 기반으로 해서 웹이라는 게 구현이 됩니다. HTML을 다룰 수 있으면 누구든지 자기 홈페이지 정도는 네, 만들 수 있죠, 그죠? 네, 물론 뭐 그걸 실제 구현을 하려면 뭐 서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기술들도 관여가 되는데 어쨌든 웹페이지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그런데 자, 시멘틱 웹을 구현하려면은 일반적인 웹 구현에 활용되는 이 기술적인 기반 위에다가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XML 스키마, 그죠? HTML 바로 위에 XML 스키마라는 게 보이죠?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XML이 개입이 되는 거구나. 뭘 구현하려면 시멘틱 웹을 구현하려면 뭐 대충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환경이 있다라는 거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링크드 오픈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자, 이거는 뭐다? 바로 시멘틱 데이터 모델과 하이퍼텍스트 개념을 같이 연계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자, RDF라는 게 있었죠, 그죠? 좀 전에 그 도상에서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기술입니다. 네, 어, 보통 이제 링크드 오픈 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저 말을 풀어내면 자원을 기술하는 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네, 다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RDF라는 기술도 실제 다뤄봐야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대충 저런 거예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자, 자원이라는 건 뭐냐? 웹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죠, 그죠? 뭐 웹페이지들이 본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말하고 기술은 자, 이때 기술은 디스크립션입니다.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자, 이때 뭔가를 기술하는 거죠, 그죠? 뭔가를 쓰는 거예요. 자, 뭘 쓰느냐?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바로 저 자원들 사이에 어떤 의미적 관계라든지 어떤 특정한 자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같은 게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기술하는 뭐 이런 맥락을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틀, 프레임워크라는 건 뭐다? 그런 전반적인 어떠한 체계나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쨌든 개략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뭐 이런 건데, 자, 이 RDF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웹에서 링크드 오픈 데이터를 뭘 할 수 있다? 어, 만들어서 네,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OD라는 표현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LOD가 뭐다? 링크드 오픈 데이터 줄임말입니다. 줄여서 LOD라고 하는데 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거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LOD 라이브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네. 뭐 주로 이제 정부 산하 기관에서 네, 이 링크드 오픈 데이터를 구현하는 게 기능적으로 필요한 곳들의 경우에는 이런 거를 많이 구현해 놨습니다. 네.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국립중앙도서관에 서비스하는 국가서재 LOD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문헌에 관한 정보겠죠, 그죠? 네. 도서관에서 다루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 LOD를 구현한 건데 어쨌든 이 RDF 형태의 그래프 구조라고 해놨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게 이 그래프라는 게 뭐죠? 말 그대로 정보와 정보가 어떻게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실제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RDF라는 기술이다. 자, 그런데 다시 여기 돌아가서 시멘틱 웹과 관련해서 그죠? 앞선 챕터에서 시멘틱 웹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RDF가 여기 나오죠, 그죠? 네, 시멘틱 웹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어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RDF가 뭘로 뭘 기반으로 하고 있다? XML 밑에 XML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RDF는 기본적으로 XML로 기술됩니다. 이런 맥락에서도 XML이 어떤 기반 언어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첨단의 웹 환경 관련된 기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RDF를 활용해서 구현 가능한 LOD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국가서지 링크드 오픈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들. 이게 뭔데 이게 중요하지?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한번 그래도 눈으로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LOD는 사실 뭐 이걸 이해하기 위한 이 링크드 오픈 데이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은 되게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데이터니까, 그죠? 도대체 링크드, 뭔가 연결된, 그리고 오픈이라는 건 뭐죠? 개방된이라는 말이죠. 뭔가 엄청나게 많이 연결돼 있고, 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개방 또는 공개하는 형태,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된 형태의 데이터를 링크드 오픈 데이터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 데이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층위? 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뭐 얼만큼 연결해줘야 뭐 다 연결됐다고 할 거야. 또는 도대체 뭐 이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차원에서 뭔가를 내가 내보여야 그러니까 데이터를 매개로 공개를 해야 제대로 공개했다고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게 이게 별 표시돼 있죠, 그죠? 네. 별 표시가 많을수록 고도화된 링크드 오픈 데이터입니다. 네. 별이 많을수록 그래서 첫 번째 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어떤 형식으로든 데이터를 웹에 공개해 놨다. 아유, 뭐 PDF 파일을 뭐 어디에다가 업로드 해놨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좀 보라고. 네, 어떤 이미지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좀 보라고 공개를 해놓는 거죠. 뭐 그 정도 수준은 그냥 별 하나짜리. 자, 근데 이 별 하나짜리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아예 그런 데이터를 웹에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죠? 나 혼자만 갖고 있고 아날로그 환경에서 또는 내 데스크탑에만 있고 웹에는 없고 어쨌든 그러니까 공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 LOD의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뭐죠? 근데 그렇게 웹에 올려놓은 데이터가 기계 가독형 데이터면은 별 두 개가 됩니다. 이때 기계 가독형 데이터는 뭘까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기계가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자기가 뭔가 좀 최소한의 처리를 할 수 있는 포맷의 데이터를 의미해요. 그렇게 하면 별 두 개.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또 진행이 됩니다. 뭘로? 기계 가독형 데이터인데 그 기계 가독형 데이터 중에서도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개인이 독점적인 권한을 갖지 않는 포맷의 데이터. 자, 이건 뭐죠? 독점적 권한 갖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HWP 같은 거. HWP 또는 DOC. 그건 뭐를 써야만 볼 수 있죠? 그런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바로 한컴이나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그걸 다룰 수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독점적 권한을 갖는 포맷의 데이터인데 어쨌든 그런 게 아니면은 별 3개를 준다 이거. 뭐 CSV와 같은 형태로 데이터 올려놓는다. 이게 일종의 웹 표준 데이터인데 어쨌든 그리고 별 4개는 뭐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RDF 데이터 좀 전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저런 좀 고도화된 형태의 정교한 데이터 포맷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면은 그건 별 4개짜리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RDF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LOD, 링크드 오픈 데이터 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자면 또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실제 LOD를까지 구현하면은 그게 뭐다? 최상급 일종의 100점 만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별 5개가. 그래서 어,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중요해요. 뭔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문학 연구를 한다는 거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 내가 원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결국은 다른 연구자 또는 내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일반 대중일 수도 있고 어쨌든 웹에 접속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어떻게 공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자, 그 정도로 이 링크드 오픈 데이터 그냥 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뭐 사실 전부 다 쉽지 않은 개념들이고 기술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 안에 좀 정리를 한다고 굉장히 압축적인 정보만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XML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범용적인 데이터를 공유한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편찬한다. 이 두 가지 맥락이 입각해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월드 와이드 웹이라든지 시멘틱 데이터 모델이라든지 하이퍼텍스트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맥락의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뭐 가능하게끔 하는 가장 기반이 되는 언어 또는 포맷의 데이터가 뭐다? 바로 XML이다. 라는 정도로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도상을 늘 생각하십시오. 네. 그리고 XML을 활용하신다고 할 때, 나는 내가 왜 XML을 써야 돼? 라고 했을 때, 외부 환경과 관련해서 이 XML이라는 게 가장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좀 계속 염두에 두고 계시면은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자, 14강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